교재를 잠깐 복습하고 그다음에 제일 앞 페이지에 있었던 한국경제 그것과 연결 한번 시켜보게요. 자, 130쪽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인데 경제성장은 앞 페이지에도 공부했고 자, 이제 만들었으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소득분배인데 나눠 가질 때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눠 가질 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2개 내지 3개. 2개는 이미 교과서에 있는 것이고 5분위 분배율은 교과서에 없었던 건데 EBS 교재에다가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EBS 교재에 있는 것은 수능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수능과 우리 시험은 항상 연결이 되니까요. 자, 먼저 1번에 10분위 분배율 공식 아까 말씀드렸죠. 20% 대 40%예요. 근데 아래 20%는 부자 20%고 그다음 40%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2배. 40%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 측정치는 0에서 2 사이에서 계산이 되는데 2에 가까울수록 공평한 거라고 그랬죠. 클수록 공평한 것이다. 그 평가가 나와 있네요. 측정이 간단하죠. 근데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소개했었죠. 가운데 토막. 지웠는데. 상위 20%가 하위 40%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측정에서 제외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걸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이탈리아의 이제 통계학자죠. 지니라는 사람이 만든 지니 계수라는 겁니다. 이 지니 계수는 완전 평등 분배선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 면적에 대해서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불평등 면적의 비중.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항상 지니 계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0일 때 가장 공평한 거죠. 0일 때 완전 공평 분배고 1에 가까울수록 즉 클수록 이거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위 분배라고 평가 방법이 달라요. 10분위 분배는 클수록 공평한 거지만 진익에서는 작을수록 공평한 것이고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근데 이걸 기수적이다, 서수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해가지고 옛날 그 좀 나이 먹은 교수들은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 10분위 분배율이나 그 다음에 진익계수나 5분위 분배율이나 모두 하나의 숫자로 표시가 되죠. 하나의 숫자로 표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수적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수적이란 말이 있거든요. 서수적은 서열을 매기는 것이에요. 숫자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것을 서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은 서수적으로 표시된다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진익에서는 기수적으로 표시된다. 맞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진익계수건 10분위 분배율이건 5분위 분배율이건 하나의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나의 숫자로 표시한다. 이걸 기수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오면 진익계수사 10분위 분배율이 모두 기수적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분위 분배율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면 계층별 소득 분배 측정 방법 해가지고 측정치 가합에서 취대 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중에 하나의 숫자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숫자로 표시될 때 이거는 기수적으로 표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플러스 영역이냐 마이너스 영역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아주 쉬워요. 플러스 영역이면 GDP 규모가 커지는 거, 마이너스 영역이면 GDP 규모가 작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렌츠 곡선, 아까 소개했던 거죠.
진익에서도 이미 나왔던 거죠. 오른쪽 페이지도 이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이 완전 평등한 것이라든가 완전 불평등한 것이라든가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나번하고 다번인데 나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죠. 왜? 기울기가 모두 플러스잖아요. 근데 다번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없지만 수평선이 하나 있네. 로렌츠 곡선의 기울기는 항상 플러스라 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0이거나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과 분배를 공부했어요. 그럼 제일 앞으로 다시 와볼게요. 성장과 분배를 공부했으니까 이제 120쪽. 한국 경제의 변화와 위상 이렇게 되는데 한국 경제의 성장 및 변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장,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라 그 5.16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이 61년 5월 16일에 시도가 되고 62년에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합니다. 1962년부터 5년 단위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는데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수출 입국이에요. 수출 입국. 수출로 나라를 세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로 말미암아 뭐 폐허가 됐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근근히 연명하던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게 자유당 정부들의 부패, 무능 이것 때문에 결국 육군 소장 출신의 박정희가 쿠데타를 군사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건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나라의 틀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뭐 박정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그 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 문제와 관계 있는 것만 얘기하자고요. 62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이 추진되면서 그때의 국시가 뭐였냐면 수출 입국이었어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62년 이 당시에 수출은요 1년에 100불도 못했답니다. 1년에 100불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게 있어야지. 62년, 그러니까 62년부터 이제 5년이면 뭐야? 67년인가요? 그 다음에 또 68년인가? 8년부터 5년이면 73년이에요? 5년 단위로. 그 다음에 이제 74년부터 79년인가요? 여기에 77년이 들어가죠. 여러분, 이 77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77년에 저기 청와대 앞에 제가 그림을 잘 못 보니까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세종대로 여기에 동상이 있죠. 칼 들고 있지. 칼 오른손에 들고 있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칼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왼손에 들고 있어요? 모르죠?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 이순신 장군 동상에 칼을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 왼손잡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여줘요. 잘못된 거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활시위를 오른손 당해서 오른손잡이라고. 하고 서울시 그 무슨 시민단체에서 문화재청에다가 건의를 했어. 이거 잘못했다. 이순신 장군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칼집을 왼손에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뽑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식 적상은 아닌데 비공식 적상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순신 장군은 오른손잡이 맞다. 근데 칼을 뽑을 때는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칼집을 왼손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뽑는다. 얼마나 민첩하냐. 그 민첩함을 동생으로 표시한 거다. 웃기는 얘기도 아니죠.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여기에 보여요? 거북선 있죠. 거북선. 근데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
머리보다 작은 거예요?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저 작은 거북선을 타고 전쟁을 했느냐. 이 거북선을 좀 실물 크기는 못하더라도 좀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여기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도 못했어요. 그 다음 그 아래, 여기 북이 있어요, 북이. 여기 북에 있는 거 아세요? 장수를 의미하는 거래요, 북이. 근데 그 북이 이렇게 누워 있어, 북이. 북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승장이고요. 북이 누워진 것은 패장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또 시민단체에서 건의를 했죠. 왜 북이 누워져 있느냐. 북 세워라.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처음에 세워서 만들었다. 근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자꾸 부러져가지고 아예 내놨다. 그렇게 해결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세계 고치할 거. 오른손에 칼 잡고 있고, 거북선 조그마한 장난감같이 생겼고, 북은 누워져 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77년에 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때 9월 1일 날, 9월 1일 날, 이 얘기 나중에. 이 광화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차선이 넘어요. 왕복 20차선 가까이 돌 거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치가 그리죠. 아치. 막 오색 찬란한 천들이 막 날리고, 막 풍선도 달려있고. 경축, 수출, 100억 불, 최초 달성. 지금은요, 3일이면 100억 불 달성합니다. 근데 77년, 77년 한 해 동안 수출 100억 불 최초 달성. 그냥 경사나 수출. 그래가지고 9월 1일 날, 77년 9월 1일 날, 이때 대풍이 들었어요. 대풍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쌀이 남아돌잖아요. 쌀이 남아도는데, 북한에서 쌀 식량 원조하는 게 바로 77년입니다. 북한에다가 쌀 갖다 먹어! 그랬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는 쌀 필요 없어. 주려면 고기 줘.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쌀이 이제 남아도니까요. 쌀막걸리를 이때 만들기 시작해요. 77년. 그 77년 이전에는 밀가루 막걸리였어요. 밀가루. 그러니까 77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수출도 최대로 했었고 풍년도 제대로 들어가지고 풍요로운 했다고. 이때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가 70년대라고요. 70년대 후반. 그때 저는 쌀막걸리 먹으러 갔는데 다 동나가지고 먹지는 못했어요. 다음날 먹었네요. 사람들 쌀막걸리 먹으러 막걸리집에 엄청 모였더라고. 자, 얘기가 조금 엉뚱한 데로 흘렀는데,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경제 성장에서 이걸 우리가 좀 알고 가자 이거예요. 경제 성장 전략. 두 가지가 있어요. 균형 성장 전략하고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건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우리나라거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략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에요. 그럼 균형 성장 전략은 뭐냐면, 모든 분야, 그러니까 농업이면 농업,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모든 산업 분야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도 키우고, 상업도 키우고, 뭐 서비스업도 키우고, 그래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진국에서는 가능하죠. 자원과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런데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모든 분야에 투자할 만한 자본이 없어요. 여력도 없고 자원도 부족해요. 그래서 똑똑한 놈 하나 키우자는 거지. 똑똑한 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인가 그 최수종이 아들로 나오고 김희애가 딸로 나오고 그 아들과 딸인가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자주는 못 봤어도 그 스토리가 아들 하나 최수종을 키우기 위해서 그 누나인 김희애가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하나만 대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60, 70년대 현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이 동동해봐. 그냥 큰애도 대학 보내고 둘째도 대학 보내고 막내도 다 대학 보내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그중에 똑똑한 놈 하나만 키우자는 거지. 그 당시에 또 은행원이 또 최고의 직장이었잖아요. 최수종이 그 은행원으로 취직을 하잖아. 그런 스토리가 지금 머릿속에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집안 일으키는 거지. 뭐 동생, 뭐 관리도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나라가 가난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정 분야, 이게 특정 분야. 모든 분야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모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관 효과를 누르는 거야. 연관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분야는 뭐냐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수출만이 살 길이었거든요. 우리 경제는. 수출 주도형 산업입니다. 이걸 누가 주도해요? 수출 주도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데 이거 누가 주도해요? 정부가 주도한다고. 그럼 여기서 수출 주도형 산업이 이게 쫙 우리 교재에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수출 주도형 산업이거든요. 그럼 60년대는 어떻게 됐어요? 60년대 수출 주도형 산업은 뭐예요? 요거거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에요. 이 경자는 가벼울 경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필요 없어. 기계 필요 없어.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야. 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우리나라 60년대 집중 육성했던 것이 섬유,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이웃집 제 누나뻘 들은 누나들 보면 머리를 길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수강수가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엿장사한테 파는 거야. 그 당시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길러갖고 팔고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노동재배적인 경공업, 이걸 집중 육성했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 거두니까 이제 70년대, 여기서 이제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자본 집약적인 중화공업에 이제 집중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정부 주도로. 그 대표적인 이제 70년대 성장했던 것이 철강, 포항제철, 정유, 철강, 정유. 그리고 우리나라 석유 수출국이에요, 수입국이에요? 제가 원유라고 안 했습니다. 석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는 수입해 오는데요. 휘발유, 석유 등을 수출합니다. 제 친구 중에 SK가 인사가 뭐더라? 호남정유인가? 거기 근무하는 친구가 1년 중에 6개월은 뭐 북한이란다. 중국에 가 있더라고. 야, 너는 호남정유에서 뭐 할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가 있냐? 중국에서 수출하고 수출대금 받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세계 톱이랍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고급 휘발유 만들고, 그 다음에 휘발유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벙커슈 만들잖아요. 그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정유. 자동차. 자동차.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차가 뭔지 아세요? 포니. 지금 사진으로 보죠. 포니. 등. 70년대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생산되었고, 자본보다는 이제는 하이테크죠. 기술 집약적인 IT 산업.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생명공학. 등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정부 주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출 주도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6, 7, 80년대에 따라서 노동에서 자본으로, 자본에서 하이테크 기술 집약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시험 아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있지만 이 정도로. 그리고 뭐 한강 기자 이런 거는 신문에 잘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122쪽에 세계 속의 한국 경제에서 뭐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 경제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기 보면 뭐 11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 추진으로 2009년 총 교역 규모, 즉 수출액과 수입액이 10위에 해당되면, 이게 10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역 규모가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이죠. 이거 다음에 이제 국제 경제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GDP 중에서 수출액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역 의존도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당연히 높죠.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민감한 영향을 받아요. 세계 경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우리나라는 바로 영향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 수준 되려면 내수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수가 지금 부족하니까 인구가 1억이 못 되잖아요. 남북이 통일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내수가 부족하니까 이제 수출에 목매달고 있는데, 일본 같은 놈들 이렇게 장난치잖아요. 쪽발이들이. 수출,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입 의존도가 일본이 1등이에요. GDP 중에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 수입 의존도라고 하는데, 수입 의존도 1위가 일본이라니까요. 일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수입해가지고 이걸로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라고. 근데 애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해버리니까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쪽발이들은 믿을 게 못 돼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직접 관계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쭉 가서, 그래서 문제를 다 풀고, 문제를 이론을 다 정리하고 갈까. 문제는 이론 정리 다 끝내버리고 합시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복잡한 것 같아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기다리네요. 142쪽. 여기도 실업은 지금 시험 문제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좀 뜸하다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도 출제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이때 GDP는 실질 GDP예요, 명목 GDP예요? 실질 GDP입니다. Aggregate Demand, 총수요. 바로 나와야죠. C, I, G, X. Aggregate Supply, 총 공급. GDP, M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equal, 만나는 점에서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이 일정이 됩니다. 자, 물가는 오르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물가는 안정적인 것이 가장 좋아요.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그건 디플레이션이에요. 조금 뒤에 다시 공부할 거고, 인플레이션과 이제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게 물가 지수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 봤었잖아요. 물가 지수중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GDP, 디플레이터. GDP 가지고 물가 지수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어떤 GDP 가지고? 실질 GDP와 명목 GDP 가지고 물가 지수를 환산해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고, 그럼 이제 이 물가하고는 또 화폐 가치하고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얘들은 어때요? 상충관계 있죠. 물가가 오르면 물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폐 가치와 물가 지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이제 시험범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뭐라고 했어요? 경제 성장.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 그래, 경제 성장의 경기 침체건 모두 이 고용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고용률. 근데 고용률의 개념뿐만 아니라 취업률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실업률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의 개념도 알아야 돼요. 이거 전부 비율이에요, 변화율이에요? 이거 전부 비율이에요,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죠. 얘들은 마이너스 영역 없어요. 플러스 영역만 있어요. 플러스 영역만 있으니까 얘들은 전부 비율이라고. 비율. 그리고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산해요? 일정 시점이잖아.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의 개념입니다.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목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실업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여기 있네. 이쪽과 관계 있는 거죠. 물가와 관련이 있는 거죠. 실업은 어디에 관계 있어요? GDP와 관계가 있는 거죠. 경제 성장과 관계 있는 거죠. 그죠? 결론을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얘하고 실업과 인플레이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실업과 제목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즉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업 줄어요. 물가가 내리면 실업 늘어요. 이게 물가가 오르면 올수록 경기가 과열이 되는 거예요. 과열. 다시 물가가 올랐다. 경기가 과열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물가가 과열이 될 때는 실업률은 낮아진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럼 실업률이 늘어나죠. 실업률이 늘어나면 물가는 또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디플레이션 자체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인데 이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이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당연히 실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와 인플레이션 반비례해요. 이걸 입증한 사람이 있죠. 이걸 실증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라는 사람이에요. 필립스. 이 사람이 그걸 이거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립스 곡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결론만 확인해놓고 또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거니까요. 저쪽 뒤에 있을 텐데. 151쪽.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실업과 물가잖아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결론 반비례죠. 이 그래프도 한번 소개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변화율이니까 물가 상승률은 0을 기준으로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실업률은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마이너스 영역이 존재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넘어가. 실업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여기 플러스 영역이 있고 마이너스 영역이 있어. 다 소개했었어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기출문제는 이렇게 있었어. 여기 빈칸을 넣고 여기다 기억에 넣고. 기억에 들어갈 경제 용어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다음 그림은 필립스 곡선이다. 기억에 들어갈 경제 용어는. 물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게 뭐가 들어야 돼? 실업률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치한 문제를 냈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렇게 유치한 문제 안 냅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니까. 그럼 다시, 실업과 인플레이션으로 142쪽으로 다시 옵니다. 142쪽. 또 시작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실업부터 하자고요.